네, 안녕하세요. 민법 중급 강의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강의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 중급 강의 들어가는데, 중급 강의도 별거 없습니다. 그죠? 했던 것도 반복하고, 우리 이제 민법 시험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거예요. 그죠? 시험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복 숙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대충 좀, 이거 좀 안다. 그 정도 가지고 시험 가갖고 좀 좋은 점수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딱 그냥 지문 보자마자 이거는, 판례 이거고, 취지가 이거고, 그래서 취지가 이거 틀리게 냈다. 이런 게 딱딱 나와야 돼. 그죠?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이제 우리는 이걸 해야 돼. 반복 숙달을. 그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우리 기본 강의 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시간 부족. 요거 이제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성실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 시험 때까지 최소한 좀 최대한 많은 회독을 해갖고 반복 숙달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이제 강의 계획서 나눠드렸는데 강의 계획서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진도표가 있는데 웬만하면 요 진도표대로 나갈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이제 요 정도로 나갈 거고, 뭐 제가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뭐 휴강 일정이 땡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리고 진도는 물론 여기 있는 진도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 자, 근데 이제 오늘 노트 보시면 제가 이제 항상 이것도 이제 그 수업 시작할 때마다 그려드리는 그림인데 2021년 시험, 이것도 벌써 21년도에 그린 거예요. 20년, 19년 시험, 18년 시험, 17년 시험 그러면은 이때는 나왔는데 이전에도 안 나왔다가 이후에도 안 나오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요. 그죠? 뭐야? 매년 출제되는 부분.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가 잘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이런 걸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이걸 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복 숙달이 돼야 되고 시간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반복 숙달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문제로만 그냥 이미 나온 기출문제니까 이제 건드려는 줘야죠. 그죠? 그럼 기출문제 보면서 그냥 한 번씩 건드려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강, 약, 조절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낭비가 좀 안 되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시험 범위가 뭐 요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들으면은 요 정도 봐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겠죠. 그죠? 흐르는 기억 속에 그대. 그죠?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강의 뭐 2회독 이렇게 3회독 하면서 깊게 기입하셔야 돼. 머릿속에 깊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급 강의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이게 이 방향이 아니라, 잘못 생각하시, 이 방향으로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약하게, 여기 있는 부분들은 강하게. 그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면은 이걸 잘 맞춰야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한 100점 중에 한 70점까지는 이제 출제자가 그냥 줍니다. 그죠? 그래서 좀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따라오신 분들 같으면은 70점까지는 뭐 이제 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그 이상 가려면 출제자가 이제 문제에 힘을 주잖아요. 변별력. 이거죠, 변별력. 요즘 이제 수능에서도 이제 이것 때문에 뭐 킬러 문항인지 뭔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서도 한 나머지 20, 30점 정도는 출제자들이 이제 갈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실력자가.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걸 알아야 풀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잘 알아야 풀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본 강의 때도 항상 강조했지만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면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생전 처음 보는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럴 때 그게 답이냐?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 답은 이 안에 거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헷갈리면은 그 새로운 지문이랑 이제 헷갈려서 이제 틀리는 거고, 근데 이게 정확하다고 그러면은 현혹되지 않고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기출문제 이제 저랑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강의 때 제가 편한 게 뭐냐? 뒷부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편해요. 말씀드리기가. 그죠?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저와 함께 다 한 번씩 풀어보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서로는 요거까지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스타일상 그 진도 나가고 다음 회차에 그 지문집 풀어드리잖아요. OX 지문집.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오늘 이렇게 진도 나갔다 그러면 진도 나간 부분만큼 기본서 이제 읽으시고, 그죠? 기본서 회독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부분 OX 지문집까지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OX 지문집 풀어드리고 나가는데, 기본 강의 때는 제가 거의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려서 한 지문도 빼놓지 않고 다 풀어드렸는데, 이제 중급 강의 때는 이제 뭐 좀 너무 기본적인 지문, 뭐 단순한 판례 지문이나 뭐 이런 거는 좀 건너뛰고 이제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를 골라갖고 이제 좀 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다 이렇게 이제 진도 맞춰서 풀어오시고. 근데 이제 기본 강의 때는 뭐 하루에 뭐 나가봐야 15페이지, 20페이지니까 OX 지문집도 조금이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뭐 거의 25, 30페이지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에 풀어야 되는 지문집 양도 좀 늘어나요. 그죠? 대신 여러분들은 이미 기본 강의 다 수강했으니까 속도 좀 빨라졌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서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이제 15페이지. 제1장 민법 일반. 자, 민법 일반, 민법의 의 나오죠. 1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고 2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데, 아시다시피 1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 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민법 전이라 1958년 제정됐고요. 60년 그때부터 시행돼 갖고 현행 민법으로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형식적 의미의 민법, 즉 국회가 민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을 해놓은 요 민법, 그죠? 요게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법, 그죠? 그다음에 이제 2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 가보시면, 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개념이 일단 왜 필요하냐? 형식적 의미의 민법 갖고는 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규정을 넣는다고 해도 이 모든 걸 다 규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개념을 보시면, 양걸 1번, 그냥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일반 사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사법인데, 일단 일반법 해야죠. 그죠? 일반법은 그 둘째 줄 나와있지만, 그 일반 사법으로 민법과 대비되는 특별사법으로 상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상법 같은 경우는 상인 또는 상행위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민법은 그게 아니라 상인이든 뭐 상인 아니든, 그죠? 뭐 상행이든 뭐 그냥 민사정행이든 이게 다 적용돼요. 그런 거 이제 일반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반법에 대응하는 개념이 특별법이고,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뭐 그 첫째 줄에 나와 있듯이 사람, 장소, 상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게 그 민법, 일반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인데, 양거리 뭐 공법과 사법의 구별 보시면, 이것도 그 구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뭐 이익설, 성질설, 주체설 등등 있는데, 통설은 이제 절충설인데, 절충설 중에 제일 기본으로 삼는 게 주체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체설에 따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째 공법은 국가 기타 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가나 지자체가 끼어 있으면 그런 공법 관계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형법이죠. 우리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에서 처벌하잖아요. 그죠? 사인이 개인적으로 처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거는 그냥 북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법은 이제 국가가 이제 당사자가 한쪽이든 양쪽이든 국가가 당사자로 끼어들어가는 법이 공법이다. 그럼 이제 아래 밑줄 사법은 사인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럼 이제 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정의가 됐죠. 일반 사법이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또 다만 이제 그 중에 국가는 당사자가 아니, 국가나 지자체는 당사자가 아니고 사인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러면 그냥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되는 거야. 형식이 민법이 아니든 민법이든, 그죠? 되셨죠? 일단 양가로서 한번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이것도 이제 우리가 뒤를 아니까. 자,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은 첫째 줄,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배울 때 맨날 배우는 게 권리. 그러니까 이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인데, 우리 민법을 배울 땐 권리 위주로 배우잖아요. 그죠? 왜? 권리는 의무는 권리 뒤쪽에 있는 거니까 권리를 배우면 의무도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권리 중심으로 규정이 돼 있고, 또 권리 중심으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민법은 맨날 어디까지 배워요? 얘가 뭐 갑이 을한테 뭐뭐 하는 권리가 있다, 거기까지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 예컨대 뭐 갑이 을한테 채권 뭐 1억의 채권이 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권리가 있다 해서 끝나는데, 얘가 실제로 1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이 1억을 받아내려면 소송도 제기해야 되고, 강제집행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쪽으로 가면 그게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다. 그죠? 그래서 민사소송법, 뭐 집행법,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차에서는 실제법인 민법만 이제 시험 보고, 2차 가면은 여러분들 소송법을, 절차법인 소송법을 배우겠는데, 그죠? 그래서 실제법으로 민법,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실제법에 속하고, 다음 줄 민사소송법
및 집행법을 비롯한 절차법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랬죠. 그죠? 이제는 뭐 뒤를 아니까 바로바로 구별되시죠. 그죠? 뭐가 실효법이고 뭐가 절차법인지. 그죠? 나 양가로 3번.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 이거는 둘 다죠. 그죠? 사인 간의 법적 행위를 지도하는 행위규범입니다. 국민들은 이 규범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되니까 행위규범. 그 다음에 재판관이 재판의 기준으로서 재판규범. 재판관은 이 법을 민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재판규범. 그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됐다. 넘어가시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OX 지문집도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셔서 지금 제가 보는 부분들이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지 안 나오는 부분인지 그런 것도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죠? 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기초 그냥 시험이랑은 별로 무관한. 자, 그런데 이제 로마자 2번 민법의 법안 여기부터 이제 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조문부터 보시죠. 민법 1조.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 1조에서 규정된 법원은 세 가지. 법률, 관습법, 조리. 그 다음에 적용 순서도. 그죠? 법률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적용되고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이렇게. 그죠? 요걸 규정해 놓은 게 이제 민법 1조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 1조 옆에다가 이거는 뭐 써 있죠. 기본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써 있을 텐데 이렇게 써 놓으시고. 그래서 너무나 뭐 이제는 잘 아시지만 1조도 법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85조에 가서도 법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 우리 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게 똑같이 이제 법률이라고 써 있어도 의미는 다르다 그랬죠. 그죠? 우리 185조는 물권 법정주의. 그죠? 그래서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85조잖아요. 그죠? 그때 법률은 오로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니까 물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창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조의 법률은 실질, 우리 법원으로서의 이 민법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 그래서 구체적인 차이 뭐예요? 명령, 규칙, 이런 거 다 포함. 그죠? 근데 얘는 명령, 규칙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로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그죠? 잘 아신다. 그래서 지금 1조 옆에다가 그냥 비교해놓고 185조 법률 이렇게 써놓기만 하시면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교재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문 봤으니까 이제 교재 가보시면. 그래서 이제 노트 1쪽에 뭐 이제 뭐 민법의 의의도 써놓고, 그 다음 민법의 법원도 이제 노트 다 써놨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좀 필요한 노트 같은 걸 이렇게 다 노트를 해서 드리니까, 제가 적어드리는 걸 따라 적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거보다 오히려 제가 나가는 걸 따라오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시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이제 민법의 법원, 이제 의 16쪽의 의 보시면, 법원이란, 자, 우리 법원이 그 집 원자가, 한자가 그 집 원자가 아니라 근원 원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원 그러면 뭐 서초동에 있는 뭐 무슨 지방법원, 뭐 무슨 고등법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법원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밑줄 보시면 법의 근원 뭐 이런 뜻입니다. 법의 연원, 법의 근원. 그래서 재판관이 재판할 때 재판의 기준이 되는 걸 법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줄 실질적 민법의 존재 형식, 즉 민사에 관한 적용 법규를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가리 6번 1조의 법률은 이제 법률, 관습법, 조리 이게 법원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서 법률, 명령, 규칙 이런 거 다 포함한다. 그죠? 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하는데 손가락 표시되어 있죠. 185조의 물권법정주에서 법률은 오로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1조의 법률과 의미가 다르다. 그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물권법에서 다시 또 보고.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법률 먼저 보시면 자,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명령, 규칙 등도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명령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거고 규칙은 행정부 이외. 그래서 대통령이나 행정각부 장관의 명령 그랬죠. 이거 대통령령 또는 부령 그럽니다. 대통령령, 부령. 여기 이제 명령이에요. 그죠? 이건 정부가 제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이 제정하는 규칙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요즘은 지방 분권돼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법규범의 성질을 가진 걸 제정할 수 있는데 그걸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 그죠? 그래서 행정각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행정각부 장관의 명령, 대법원 규칙, 지자체의 조리 이런 것들도 다 민법의 법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관이 판단할 때, 민사에 관해서 판단할 때 민법 전에 없으면은 이런 것도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죠? 되셨죠? 양가에서 한번 조약.
이거는 헌법 규정이긴 한데 그냥 뭐 읽어만 볼게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그러니까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대요. 이게 헌법에 조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민사에 관련된 거면은 우리 민법의 법원이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약이나 이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법원이 된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는 그래서 포함된다. 그죠? 근데 양가로서 헌재 결정도 포함된다죠. 그죠? 그래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에 기속함으로 그 결정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이것도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민법 764조에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이제 명할 수 있는데 사죄 광고에 그 안에 사죄 광고가 들어있다고 해석한다면서 위헌이라고 이제 결정해놨죠. 그죠? 그러면 민법의 내용이 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안에 사죄 광고는 이제 그때까지 포함되는데 요 헌재 91년 헌재 결정 이후로 배제가 됐다. 그럼 법의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도 법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거 이제 딱 보면 이제 아시겠죠? 임대차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651조 1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위헌 결정돼갖고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민법상 임대차에 최장 존속 기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무한의 임대차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그렇구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법원이 되겠구나. 그죠? 자, 넘어가서 이제 법률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제 관습법 볼 차례죠. 그죠? 그래서 양가로 일반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그래서 관행이 이제 법적 확신을 얻으면 그때 관습법으로 격상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1번 보시면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 이른 것을 말한다. 그런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우리 민법도 이제 관습법을 법원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요건은 요거 이제 두 개죠.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인데 하나의 요건이 더 추가돼야죠. 아래 밑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할 것. 그죠? 그런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죠? 요게 이제 제3의 요건.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밑에 이제 꺽쇠 3번에 나오지만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고 여성은 이제 그 배제하는 그 종류의 관습법은 이제 헌법에 반해서 이제 관습법의 내용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제3의 요건이 있다. 그죠? 그래서 헌법 및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지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됐고 이제 꺽쇠 2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더 이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구나. 이제 법적 확신은 없어져 버렸죠. 아니 그러한 관습법을 정해야 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잘 아시는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이제 꺽쇠에서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제사 주제자 문제인데 제사 주제자는 옛날에는 그냥 종손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판례가 요거는 이제 2번 변경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일단 첫 번째 변경 판례가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제사 주제자 무조건 종손.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몇 년? 2008년. 8년에 한번 변경이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사 주제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기능 사이에 협의에 의해 정한다. 협의가 우선이다. 이거는 이제 타당하죠. 잘 고쳤어요. 그냥 무조건 종손인 게 아니라 뭐 협의 좀 해라. 그죠? 그래서 협의가 우선이다. 여기 잘 고쳐놨어요. 그죠? 그래서 잘 바꿔놨는데 뒤에 협의에 의해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사 주제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장남. 이런 순서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전부 다 뭐예요? 남자. 그죠? 그럼 이것도, 이거 남녀 평등에 반한다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몇 년이야? 2023년에 또 바뀝니다. 협의가 우선난다는 거는 뭐 잘 바꿔놨으니까 이건 그대로 가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망인의 장남 장손, 그러니까 협의가 없으면 망인의 장남 장손자로 갔다는 거를 이걸 갖다가 거기에 직계비속적 남녀 적수를 최근친의 연장자. 이제는 이제 남녀 성별 구별 없이 최근친에서 가장 연장자. 근데 제일 큰 누나가 있으면은 큰 누나가 제사 주제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결론이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제사 주제자가 바뀌었다. 그죠? 이것도, 원래 처음 관습법은 이거였는데, 관습법이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습법이 이제 남녀 차별에서, 관습법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또 바꿉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요거 이제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돼가지고, 이 관습법이 효력이 부정돼갖고, 이때는 이제 뭐에 의했다고? 조리에 의했다. 그죠? 조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다. 이렇게 이제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한번 또 확인할게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협의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최근 친의 연장자다. 이것도 이제 남녀 차별이 없어졌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읽어볼게요. 그래서 다 읽어봤잖아요. 그죠? 제사 주제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에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줄 망인의 장남, 이제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는 장손자가 제사 주제자가 되고 뭐 등등. 이 사람들이 다 아들이 없을 때 비로소 망인의 장녀가 주제자가 된다. 이렇게 판시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남녀차별을 반하니까 또 바뀌어가고,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제사 주제자 결정방법에 관한 2008년 전원합체법리는 또 이제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음 줄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줄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그 적서가 뭐예요? 적자 서자. 그죠? 이것도 불문하는 거예요. 그죠?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 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제자로 우선한다 그랬다. 그죠? 자, 그리고 제사 주제자를 우선한다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그랬죠? 그 조리도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관습법이 부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거는 관습법은 아니고 조리에 합당하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 조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되셨고, 다음에 넘어가시고, 이제 한가리 뭐 관습법의 효력 보시면, 관습법 효력이나 학설의 대리, 뭐 이제 요건 아시죠? 기억방 보충적 효력설 있고, 넘어가서 이제 니은번 변경적 효력설의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민법은 사회과학이니까, 뭐 심지어는 자연과학에도 이제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과학이라면 당연히 이제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견해 대립이 있을 때 우리가 정답을 골라야 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판례다, 판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판례 태도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과 변경적 효력설 중에 보충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17쪽 맨 밑에 보시면 관습법은 성모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가 보충적 효력설이다. 그래서 넘어가서 18쪽 변경적 효력설은 그 밑줄에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그 성모법이 있었는데 성모법의 내용이 이상해가지고 새로운 관습법이 생겼다 그러면 새로운 관습법이 기존의 성모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변경적 효력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그러니까 신법이 관습법이고 구법이 성모법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신법인 관습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관습법이 성모법에 우선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소수설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보충적. 그래서 디귿번에 이제 판례 원문을 보시면 가정의례준칙 13조, 이게 성모법이죠. 요것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만약에 변경적 효력설에 따르면 이제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인정하는 거는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가정의례준칙이 좀 더 구법이라 하더라도 이게 성모법이니까 성모법이 더 우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임을 이 판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현,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반가로 이번 소급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노트 하나 그려보시면 되죠. 노트 이쪽에 이제 맨 위에 뭐 관습법의 성립 요건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급표 얘기 보시면. 일단 관행이 성립돼갖고 이 사람들끼리 야, 우리 기준은 뭐 이렇게 하자 그러고 계속 이게 관행이 되어 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자기들끼리는 완전히 이제 야, 우리 사이에서는 이거 그냥 법 아니냐. 그죠? 우리 사이에는 이제 이건 법으로 됐다. 그죠? 이렇게 법적 확신까지 취득하면은, 그러면 요건 두 개가 갖춰졌잖아.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그죠? 그럼 관습법이 성립하겠죠. 그죠? 근데 이들 사이에 관습법이 성립됐다는 거는 누가 인정해줘요? 판례가 인정해주죠. 그죠? 판례가 요때, 요 지역이나 뭐 요런 데서는 요런 관습법이 있다 그러고 관습법을 이제 인정해주는 판례가 나온다고 얘기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관습법의 효력이
판례로부터 관습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부터 발생하여. 맞아요, 틀려? 아니죠, 그죠? 요건은 이미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이미 관습법은 성립해 있고, 그죠? 이미 이때 성립했잖아. 요건이 다 충족이 됐으니까, 그죠? 근데 이 판례가 관습법을 인정해줬다. 단지 이미 성립해 있는 관습법을 확인만 받은 거에 불과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판례에 의해서 관습법으로 인정된 때부터 관습법의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이미 관습법은 이제 성립해 있던 것이다, 그죠? 요게 이제 그 속효액이죠. 그래서 이제 만가로 2번 보시면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존재가 확인되지만 그 성립 시기는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한다, 이죠. 자, 근데 양가로 3번 판례에 확인된 관습법. 야, 이거는 이제 보자마자 이제는 여러분, 이거 관습법이다, 그죠? 명인방법, 그죠?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된 공시방법, 그죠?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민법 조문에는 없는데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들, 그죠? 사실로는 뭐 이제 그 가족법 얘기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재산법까지 시험 문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의 내용이다, 그죠? 그러면 이 이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소유권에 준하는 뭐 이런 소유권에 준하는 사실상의 물권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온천권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인데 1조의 관습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제 사실인 관습은 10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6조 잠깐 가보시면 자, 106조 사실인 관습돼 있고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에 관계없는 규정들은 뭐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선량 풍속 기타 사실서 관계없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고 관계 있는 규정이 강의 규정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 관계없는 규정, 즉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 그랬다, 그죠? 관습 뒤에 법자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사실상 관습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관습은 관행에 그치고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죠? 법적 확신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상 관습에 그치는 것이고, 이게 법적 확신까지 얻어갖고 법 규범으로 격상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적 확신을 얻었냐 못 얻었느냐의 차이가 되겠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반면에 사실인 관습은 사회 관행에서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으나 아직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구별이고, 실익은 뭐에? 밑에 판례에 있죠, 그죠? 그래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이건 이미 법원이니까 판사님이 그냥 알아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 의리를 확정해야 되고, 이른바 직권주의라 그러죠, 그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됨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사실인 관습은 아직 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이걸 찾아가지고 야, 니들끼리 이런 사실인 관습이 있다, 이런 걸 막 찾아가지고 판단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사자가 주장 안 하면은 그냥 없는 대로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실익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굳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자면, 관습법은 직권주의가 적용되고, 뭐 사실인 관습은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관습법은 당사자 주장 기다린 입증을 주장 입증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조리인데, 분명히 이제 민법 1조에 법률 관습법 조리라고, 조리도 이제 법원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리의 법원성에 대해서 소수서는 부정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우리는 그냥 다수설대로, 이건 사실 뭐 판례는 뭐 명시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아까 봤던 판례 뭐 조리에 의한다 그랬잖아요. 판례도 조리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럼 판례도 조리의 법원성 긍정설의 입장임을 이제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양가로 2번만 보시면 됩니다. 밑줄 따라오지만 종중원의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판례도 이제 조리를 그냥 법원으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소수설 신경 쓰지 말고 조리도 법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보는 그 판례에는 포인트가 하나 또 있죠, 그죠?
성별의 구별은 없죠. 이제 남녀 차별이 없어졌으니까 성별의 구별은 없는데 종중원이 되려면 성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 이건 또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 그랬다. 자, 넘어서 19쪽 판례의 법원성. 자, 밑줄. 판례는 법원성 부정설의 통설적 견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성 인정되는데, 그죠? 그냥 법원의 이제 판례는 법원성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자 법원의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해줘 버리면 뭐가 침해되는 상권 분립이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입법권은 그죠 국회에 있어야 되는데 판례에다가 법원성 인정해 버리면은 입법권이 그 법원에도 입법권이 있게 되는 그러면 상권 분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례는 이제 법원성 부정설이 통설이다. 헌재는 상관없어요. 헌재는 제4의 기관이거든. 그죠? 헌재는 그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4의 기관으로 만들어 놨던 거기 때문에 헌재의 그 결정은 이제 법원성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민법의 기본 원리인데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이제 기본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좀 그래도 이제 잡아놔야 돼. 자, 근대 자유주의. 현대 복지국가. 사실 요 전부터 시작하죠, 그죠? 절대왕권. 프랑스 얘기잖아, 사실. 루이 16세로 대표되는 게 절대왕권, 그죠? 그래서 이 왕이 권한이 너무 막대갖고 막 귀족들, 그러니까 부르주아죠, 저게. 부르주아들의 뭐 재산도 맨날 뺏어가고, 그죠? 심지어 맨날 가둬갖고, 그냥 맨날 가둬놓고, 그냥 뭐 이러고. 처벌도 뭐 지 맘대로 하고, 그죠? 그리고 뭐 돈도 막 뺏고, 뭐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들고 일어났지, 얘네들이, 그죠? 이제 그게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그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유가.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죠? 그래서 자유가 제일 이제 중요한 그 쟁점이었고, 이걸 이제 우리가 민법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제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 돼갖고 일반 사적 자치 원칙. 이게 이제 대전제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사고 팔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죠? 좀 건드리지 말자. 그죠? 그래서 이제 사적 자치 원칙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법률행위 자유고. 그냥 목차대로 써볼게요. 법률행위 자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존중. 또는 절대. 그 다음에 과실 책임주의. 야, 우리끼리 무슨 법률행위든 건드리지 마라, 그죠? 법률행위 자유. 그 다음에, 야, 내 재산 좀 함부로 뺏어가지 마라, 그죠? 너 내 재산 뺏어가려면은, 뭐 근거를 좀 마련, 뭐 세금을 제대로 걷든지, 그죠? 소유권 존중. 그 다음에, 왕이 맨날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지우니까, 야, 내가 뭐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 자꾸 왜 나한테 책임을 지우냐? 내가 과실 있을 때만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현대복지권, 자유가 강조될 때는 이제 뭐 자유는 좋은데 이제 뭐가 문제야? 평등이 문제. 자유롭게 맡겨놨더니 맨날 센 놈만 이익을 보고 약한 놈은 맨날 얻어 터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수정이 필요한 거죠. 수정. 그래서 법률의 자유에 제한이 돼요. 대표적인 게 뭐 토지거래 허가제, 그죠? 마음대로 뭐 사고 팔고 못하게 하잖아. 허가 받아야 사고 팔고 하고, 그죠? 등등. 그죠? 그다음에 소유권 존중도 이제 너무 소유권 뭐 너무 강요하면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소유권 존중도 또 이제 뭐 권리남용이네 뭐 이런 뭐 신의책 같은 걸로 제한하기도 하고, 그죠? 과실 책임주의도 이제 위험 책임이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가 무과실 책임이 좀 등장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수정이 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나 아직도 원칙은 이쪽을 봐야 돼, 그죠? 우리 민법에서는 아직도 이제 사적 자치 원칙이 주가 되는 거고, 그죠? 요거는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좀, 나중에 이제 계속 보는 거 이제 이해가 좀 잘 되죠. 그래서 일반 사적 자치 원칙 양가를 본 법률행위 자유 계약자. 자, 법률행위 자유라고 썼는데 법률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잖아요. 그죠? 물론 계약,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법률행위 안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 자유로 귀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계약은 자유인 동시에 사회생활의 유지 발전에 불가결한 의무들의 1차적인 발생 원인이 된다 그랬는데, 손가락 표시에 또 중요한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자, 계약을 체결할 땐 지들 마음이지만, 체결하고 나서는 팍타 산트 서반다 그래갖고, 이게 무슨 원칙? 이게 뭐, 로마법상 이런 이제 원칙인데, 이게 라틴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계약은 준수되어야 된다. 계약은 준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체결할 때는 지들 마음이지만, 한번 체결하면은 지들 마음대로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나 안 한다. 해지하고 지금 지들 마음대로 계약 관계에서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잖아. 그냥.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고 그 계약을 이제 상대방 계약을 강제 집행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이제 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계약은 준수돼야 된다는 원칙. 그죠? 요때도 이미 요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해제를 하려면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배웠던 게 채무불이행 해제,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그죠? 법정 해제, 채무불이행이 있든, 아니면 약정 해제, 약정으로 해제권을 유보를 시켜놓든, 그죠? 이런 해제 근거가 있어야 해제를 하지, 마음대로 해제하고 나갈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계약 준수 원칙이었다. 그죠? 이렇게 다 나왔다. 그래서 이제, 계약은 자유인 동시에 사회생활의 유지 발전에 불가결한 의무들의 1차적인 발생 원인이 된다. 그래서 계약 체결하면은 준수돼야 돼. 그래서 로마법에는 계약은 준수돼야 된다. 팍타 선트 서반다라는 법원칙이 있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재산권 존중, 특히 이제 소유권 존중의 원칙인데, 소유자가 소유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으면 이를 언제든지 배제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물권적 청구. 이것도 우리 물권적 청구권의 기초잖아요. 그죠? 예컨대 소유권에, 여러분,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유권에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내 소유물인데 누가 그냥 임의로 가져가 버렸는데 반환 청구권이 없어. 그럼 완전한 소유권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유권 존중 원칙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이 이렇게 등장을 한 거야. 그죠? 예,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소유자가 소유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으면 언제든지 배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물권법에서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그죠? 되셨죠? 일단 양가로서 한번 과실책임 원칙, 이제 민법 390조, 750조가 나와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문 번호만 봐도 뭔지 떠올라야지. 그죠? 390조는 채무불이행, 750조는 불법행위. 그죠? 그래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데, 과실책임주의다. 그래서 아래 밑줄. 민법은 어떤 사람에게 손해배상 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그죠? 어떤 사람에게 그가 의욕하지 아니한 의무가 있다, 불이익한 법적 효과. 대표적인 게 이제 손해배상 의무죠. 그죠? 이걸 부담시키려면 그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원칙적으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귀책사유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죠. 그죠? 됐다. 자, 그러고 이제 넘어가서 20쪽 보시면 이제 이 사적 자치 원칙이 수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의의 보시면 국가는 인간의 평등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등. 좀 이제 제한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1번, 경제적 강자의 계약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2번, 공급이 한정적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공법적으로 제한한다거나, 그죠? 뭐 거래 허가제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3번,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수정 등으로 특수한 영역에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등 사적 자치를 제한하기도 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각각이 다 제한이 있다. 각각이 다. 자, 그러나 여기 나오죠. 그죠? 그리고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2조와 관련된 권리남용 금지 원칙, 실효 원칙, 금반환 원칙, 사정병 원칙 등은 이게 사적 자치를 수정하는 면이 있다 그랬죠. 그죠? 신의 측은 이제 여러분들 바로 다 아니까.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권리남용. 소유권 존중에 따르면 자기 토지 위에 무단으로 학교가 지어져 있어서 소유권 존중에 따르면 처벌 청구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그죠? 원칙에 따르면.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의 측으로 이거는 권리남용이다 그러고 이제 이거 처벌 청구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적 자치 원칙에 대한 제한이라. 그죠? 그래서 신의 측도 그죠? 사적 자치 원칙을 수정하는 면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신의 측에서 또 그런 얘기 나오지만 일반 조항으로 도피를 방지한다 그래갖고 그냥 너무 쉽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적 자치 원칙이 민법의 기본 원리임은 변함이 없고 사적 자치 원칙에 대한 제약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면 일반 원리고. 그죠?
자, 근데 양가로 이번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이 수정돼서 이제 무과실책임 또는 중간책임이 나오는데, 무과실책임은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민법 전반을 한 번씩 다 보셨으니까, 얘네들 보면은, 아, 얘네들 무과실책임이다, 이렇게 느낌 오실 거예요, 그죠? 뭐 이것들은, 이 1번부터 9번까지 달달달달 이렇게 암기하시기보다는 딱 보고, 아, 이거 무과실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아는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넘어가시고 방거리 이번 중간책임은, 이것도 이제는 잘 아시듯이, 본문에는 무과실책임처럼 규정해놨는데 단서에서 면책 가능성을 줌으로써 스스로 규칙사유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게 이른바 중간책임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 것들이 755, 756, 758, 755 이렇게, 그죠? 책임문학자 감독자 책임, 사용자 책임, 그 다음에 공작물 점유자 책임, 또 동물 보관 점유자 책임, 요 책임들이 중간책임이었다, 그죠? 이것도 보시고. 양가로 3번 각종 특별법에 근거한 경우는 굳이 보자면 제조물 책임법이 무과실 책임 정도다 됐고, 그죠? 나머지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아, 이런 특별법이다, 그죠? 그럼 무과실 책임 지겠구나, 이런 거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이제 2번 권리 의무 법률 관계 가시죠. 제 2장. 그래서 로마 7번 법률 관계. 법률 관계, 호의 관계 구별. 자, 이쪽 법률 관계의 내용은 구체적 권리 또는 의무다. 그냥 우리는 이제 권리 위주로 배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반면에 호의 관계는 다음 주 예컨대 그냥 호의로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어겨도 이행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할 수가 없다. 그죠? 다만 단순한 인간관계와는 달리 중간에 속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컨대 자동차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처음부터 호의 관계였다고 해서 끝까지 호의 관계로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처음에는 호의로 태워졌는데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는 법률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죠? 그래서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생겨서 손해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법률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양가리원 구별 보시면 호의 관계와 법률 관계 구별 기준은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아니죠. 법적 구속의 의사가 있냐 없냐죠. 그죠? 내가 이걸 이행을 안 하면 강제를 당하거나, 그죠? 이런 의사가 이른바 법적 구속의 의사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적 구속의 의사가 있으면 법률 관계, 없으면 호의 관계. 그래서 대가 관계, 즉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가 호의 관계나 법률 관계 구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밑에 판례는 너무나 잘 아시는 호의 동승 판례. 그래서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원칙으로 봐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이른바 호의 동승 감경이라는 거죠. 그죠? 자, 호의 동승했다고 언제나 감경해줘요? 아니죠. 그죠? 호의 동승으로 있는, 호의 동승인데, 그냥 일반 교통사고가 똑같이 책임지우면 너무 그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한다. 불합리하다. 이럴 때 이제 경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호의 동승했다고 언제나 경감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신의칙에 위반한 사정이 있을 때만 경감하는 것이다. 그죠? 됐고. 그래서 밑에 사고 차량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를 배상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되셨고. 이런 게 이제 호의 동승 감경. 자, 2번 권리의 종류, 내용에 의한 분류. 자, 크게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업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구별이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격권은 제일 첫째 줄 뒤에 나오지만 생명에 관한 권리, 신체에 관한 권리, 정신의 자유 이런 게 이제 인격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격의 주체로서 가는 권리다. 넘어가시고. 자, 22쪽에 밑줄 따라오시면 절대권의 일종이다. 여러분, 인격권도 절대권이죠. 그래서 이를 침해하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인격권도 절대권의 일종으로서 이를 침해하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된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만약에 그 절대권이 아니라 상대권이다 그러면은 침해도 바로 불법행위 돼요? 아니죠. 상대권 침해는 상대권이라는 거는 예컨대 병 제3자 있으면 이 사람만 얘한테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침해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침해할 수 있어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침해했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무슨 문제? 제3자 채권 침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제3자 채권 침해 문제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반대로 절대권이 침해됐다고 그러면은, 그럼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권도 절대권의 일종으로서 이를 침해하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된다. 다음, 법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명예권 등의 인격권은 갖는다 그랬어요. 그죠? 요거는,
잘 기억해 놓으시라 그랬고. 방가래 2번 재산권.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산권은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은 우리 민법에서 배우고, 지식재산권은 여러분들 특허법이나 성표법 등에서 배우고, 그죠?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3번 가족권. 가족권은 뭐 친족권과 상속권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법은 우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원권. 우리는 이제 법인을 아시니까 이제 법인의 구성원. 이 사원이란 걸 아시죠. 그죠? 그래서 회사의 대리, 직원, 과장님, 이런 분들이 그런 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 단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사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단체에 가지는 포괄적 권리를 이른바 사원권이라고 하는데, 사원권에는 의결권이나 소수사원권 등과 같은 공익권과, 이거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익배당청권 또는 자녀재산 분배 같은 자의권,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 사원권이라는 게 있는데 공익권이 있고 자의권이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본 이 내용에 따른 분류는 사실 별로 어려울 게 없고 그냥 보자마자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했던 건 양가를 본 효력, 작용에 의한 분류였죠. 그죠? 그래서 지배권, 청권, 형성권, 항배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방금 1번 지배권, 절대권. 자, 이제는 이제 의미를 좀 곱씹어 보셔야죠. 지배권, 절대권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표현은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죠? 누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객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이제 지배권이고 절대권이다. 그래서 둘째 줄, 밑줄은 안 꺼놨지만 지배권에 대한 침해는 바로 불법행위 구성한다 그랬죠. 그죠? 지배권이 절대권이니까 절대권 침해는 바로 불법행위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절대권이라 함은 권리자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네, 특정인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인 상대권과 대비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상대권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거. 절대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거. 그죠? 이제 절대권이 곧 지배권. 타인의 협력이 필요로 하지 않다. 근데 상대권인 채권 같은 거는 얘가 이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얘가 이전을 해줘야 내가 가지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협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상대권. 그죠? 근데 예컨대 X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다 그러면 누구의 협력을 기다리지 않냐고 그냥 내가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죠? 이런 개념이 절대권, 지배권. 그 다음에 이제 절대권과 상대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청구권. 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 즉 자기 또는 부자기를 요구하는 권리가 청구권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컨대 X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 X 부동산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그죠?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행위가 이제 그 대상,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급부라고 표현하고, 그죠? 그 안에는 자기가 있을 수도 있고, 부자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는 뭔가 해주는 거고, 부자기는 뭔가 안 해줘야 되는 거고, 그죠?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음 줄, 그중 전형적인 권리가 채권이다. 그러나 채권은 다음 줄, 청구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컨대 물권적 청구는 채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과 청구권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만 청구권 중에 가장 전형적인 건 당연히 채권이고, 그죠? 그렇다. 근데 동일한 건 아니다. 자, 넘어서 23쪽 이제 형성권이 나오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죠? 그래서 형성권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일방적인 의사표시, 그죠? 그래서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형성권 행사는 단독행위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 변동을 발생한다. 따라서 다음 줄, 형성권은 반드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다. 그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권리 변동을 생기게 하는 거니까 근거 없이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 근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약정하고 법률이겠죠. 그죠? 그래서 약정에 의해서 이제 형성권이 생길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해제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정 해제권을 유보시켜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약정 해제권 생기는 거고, 유보를 안 시켜놔도 채무 불이행했으면 그때 이제 법정 해제권, 법률의 규정에서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권 생기는 거고, 그죠? 뒷부분을 아니까 좀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근거는 당사자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이다. 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번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있고, 요게 이제 법률행위 동의권, 그 다음에 취소권. 여러분 잘 아시는 취소권이 대표적인 형성권이잖아요. 그죠? 혼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린다. 그죠? 또 추인권, 또 계약의 해지권, 그 다음에 상기권도.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권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채권, 우리 재산권에서는 이제 채권자 취소권. 그죠? 혼인 취소권은 나중에 가족법 얘기니까 우리는 채권자 취소권 정도만 알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하는 이런 게 뭐 일반적인 형성권이고, 반드시 이제 재판상으로만 해야 되는, 그게 이제 뭐 법원의 판결에서 하는 건데, 이제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게 있다. 얘네들이 전부 다 형성권이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항변권. 항변권도 이제 잘 아실까.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음 줄 연기적 항변권과 다음 줄 영구적 항변권이 있는데, 동시 이행 항변권과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이 그 연기적 항변권에 있다. 그죠? 동시 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좀 미뤄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기적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검색 및 항변권도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이 아닌데 자기한테 먼저 오면은 야 채권자한테 좀 가봐라 이렇게 먼저 보낼 수 좀 그죠? 보내는 이런 거. 이제 다 아니까 이런 뭐 동시 항변권이 뭔지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이 뭔지 아니까 그냥 바로 연기적 항변권이구나.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속인의 한정승인 항변권, 이거는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한 번에, 그러니까 한정승인 항변권이 뭐라 그랬어요? 한정승인은 좀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재산법 판례에도 조금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은 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있는데, 그죠? 갑이 적극재산, 즉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은 1억밖에 안 되는데, 소극재산이 5억이에요. 오히려 빚이 더 많아. 그죠? 이럴 때는 상속을 안 받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면 갑 1, 2, 3 이럴 때는 상속 포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 포기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포기해버리면 상속 다 안 받아. 문제가 뭔지, 포기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손자가 있다 그러면 갑 1이 포기를 하면은 이 상속이, 이 사람이 포기해서 없어지니까 손자한테 내려갑니다. 그죠? 그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포기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디서 이제 끊어주려면 한정승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포기하면은 포기한 자만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한테 내려가 버린다. 그죠? 그래서 한정승인은 이제 끊어주는 거지. 갑 1이 내가 상속을 받긴 받는데 이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만 변제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범위에서만 변제하면 끝나고 자기의 고유재산으로는 변제할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한정승인 딱 해놓으면은 이거는 영구히, 그죠? 이 사람 그 고유재산으로만 책임지고,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만 책임지고 그 다른 재산으로 책임 안 진다. 그거는 영구적 항변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정승인의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이다. 되셨다. 자, 그다음 이제 3번 권리의 순위와 경합인데, 이제 요거는 정리 좀 하셔야죠. 그래서 노트 이쪽에 이제 세 번째 줄, 세 번째 도에 보시면. 자, 이제 권리의 충돌이 있고, 권리의 경합이 있다 그랬죠. 노트 이제 보시면, 권리의 충돌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중매매잖아. 제1매매, 제2매매. 을한테 한번 팔았는데, X부동산한테 한번 팔았는데, 벼한테 또 팝니다. 그죠?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을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지게 되고, 그죠? 병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지게 되고, 그죠? 아니, 물건을 하는데 그럼 소유권 이전 특기 청구권이 둘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을의 권리와 병의 권리가 충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충돌은, 권리는, 그러니까 충돌은, 그런데 이제 줄 수 있는 건 하나인데, 여러 개의 권리가 서로, 그러니까 다수의 권리자. 다수의 권리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경합은 뭐예요? 경합은. 갑이 을에게 예컨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건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침 불법행위 요건도 갖춰갖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건도 갖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1인의 권리자가, 그죠? 1인의 권리자가 여러 개의 권리를 갖고 있을 때 이 둘을 다 할 수 있냐 아니면 하나만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권리의 경우. 일단 충돌은 여러 사람의 권리의 충돌 문제.
경합은 한 사람의 권리가 여러 개 발생했을 때 이렇게 뭘 하냐 이런 문제, 그죠? 일단 충돌의 문제와 이제 경합의 문제를 구별하시고, 그럼 이제 해결을 해야지. 충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권하고 채권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노트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 점선 밑에 보시면, 자, 일단 권리의 충돌부터 보시면, 이거는 상이한 권리 주체끼리, 상이한 권리 주체의 권리가 충돌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권끼리 충돌하면 1번 순위의 원칙이죠. 그죠? 우리 물권에는 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예컨대 저당권 같은 거는 1순위가 2순위를 이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제한물권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갖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붙으면은 그러면 제한물권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왜? 소유권자가 제한물권 설정해 준 거니까. 그죠? 근데 소유권자가, 토지 소유권자가 상대방에게 지상권 설정해 줬다 그러면 사용수익권에서는 지상권자가 우선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제한물권 우선의 원칙이다. 그죠? 그런 거 빼놓고는 이제 1번. 이제 물권은 순위가 있고 순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그럼 이제 채권끼리 충돌됐다 그러면 채권끼리 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요 이중매매 사건 보시면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자 득기청구, 이거 채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병의 갑에 대한 소유권자 득기청구, 이것도 채권이죠, 그죠? 채권끼리 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가 먼저 체결했지만 소유권자 득기청구권 먼저 취득했지만 순위가 없어요, 그죠? 우리 물권에서는 먼저 취득한 게 우선순위잖아요, 원칙적으로, 그죠? 근데 채권에서는 순위가 없다. 그래서 뭐다? 선행의 원칙이다. 누구라도 먼저 행사해갖고 등기를 먼저 가져가면 이 등기를 먼저 가져간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선행의 원칙이라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채권끼리 충돌하면 선행의 원칙이 적용되고, 또 조금 특수한 상황, 그죠? 파산이 됐다거나 아니면 배당이 된다 그럴 때는 평등하게 이제 배당을 해주고 평등하게 이제 해주죠. 그죠? 그게 평등의 원칙이다. 그럼 이제 뭐 정리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권끼리 충돌하면은 순위의 원칙, 그 다음에 제한물권 우선의 원칙. 채권끼리 충돌하면은 선행의 원칙 또는 이제 평등의 원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과 채권이 충돌됐다? 물권이 이깁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이 물권이 우선하는데, 다만, 우리 예컨대 임차권 같은 거는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대항력 있는, 그러니까 채권이 대항력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물권과 똑같이 순위로 갑니다. 그죠? 우리 이거 이제 임대차 할 때 다 대학력 있는 임대차 할 때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배우고 보시니까 그냥 다시 이제 쑥쑥 들어오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충돌 문제 해결이었고요. 경합의 문제로 가보시면, 교재는 좀 보실게요. 교재 24, 교재 먼저 보십시오. 교재 23쪽에. 방금 1번 권리 충돌 얘기가 나왔고요. 방금 2번 물권에서의 순위 원칙과 채권에서의 선행의 원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간적 관계에 있어서 앞서 성립한 물권이 뒤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이게 순위의 원칙입니다. 그죠? 다만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붙으면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에 대하여 채권에 있어서는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냐고 선행의 원칙이 지배한다. 따라서 다음 줄 먼저 채권 행사한 자가 우선하는 결과가 되고, 아래 밑줄 다만 파산의 경우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뭐 가액 비례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죠? 채권에게 비례해서 뭐 이렇게 평등하게 나눠 갖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넘어서 24쪽 가보시면, 동일물에 대해서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는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이 우선한다 그랬죠. 그죠? 다만 아래 밑줄 채권도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갖춘 임차권인데, 다만 채권도 등기 또는 대항력을 갖추면 그러면 이제 예외가 된다 그랬다. 임차권도 배웠고, 우리 환매권도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죠? 환매권도 이제 환매권 보류와 동시에 환매 등기를 해두면은, 그러면 뒤에 취득한 물권자보다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이제 본 거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도 등기 또는 대항력을 갖추면, 그럼 이제 순위의 원칙에 따라서 물권하고도 이제 순위를 따진다. 자, 한가리 이번 권리 경합과 법규 경합 가시면 이제, 권리의 경합만 먼저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법규의 경합하고도 비교를 하셔야죠. 법규의 경합은, 이거는 이제 둘 다 민법상 채무불이익이고 민법상 불법행위인데, 그림은 똑같습니다. 그림은 똑같은데, 요 하나가 예컨대 국가배상. 그러니까 이 을이 공무원. 공무원. 이 을은 이제 사인이고, 사인이 불법행위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공무원이야. 그러면 갑이 을한테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이죠. 그럼 사실은 이게 민법 750조 요건도 충족하니까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배청도 생기거든요. 그죠?
근데 이럴 때는 요게 일반법이고 요게 특별법이니까 무슨 법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민법 750조는 아예 적용이 안 되고 오로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조건 요것만 적용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법규의 경합은 결론이 뭐예요? 권리가 2개 이상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의 권리만 생겨요. 처음부터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 경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이게 이거 법조 경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법조 경합이나 이 법규의 경합은 경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권리가 여러 개 생겨요? 안 생겨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만 생겨요. 그러니까 해결 문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법규의 경합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건 안 생기고 이것만 생긴다. 끝. 그죠? 근데 이제 권리의 경합, 이거를 뭐 다른 말로 청구권 경합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권리의 경합, 청구권 경합은 채무불이행 요건도 충족되고 불법행위 요건 충족되면 둘 다 성립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맨날 배운 거 나오잖아. 중첩해서 행사할 수는 없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똑같은 걸 2번 받으면 안 되니까 중첩적으로 행사는 안 되고 하나를 행사해서 돈을 받으면 다른 하나는 없어지는, 그만큼 없어지는, 그죠? 그런 이제 관계가 되겠죠. 그죠? 이런 걸 권리의 경합, 청구권 경합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권리의 경합 보시면 권리 자체는 여러 개가 발생하지만 그중 하나를 행사하면 다른 권리가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예컨대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뭐 임대차에서 배웠지만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대인은 소유권에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상 반환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양청구권은 동일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맞다. 한쪽의 청구권 행사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되면 다른 쪽의 청구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런 게 청구권 경합, 권리의 경합이다. 그랬다. 자, 이제 판례 1번 보시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는 2개 손해배상 조건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이게 권리의 경합 청구권의 경우. 그래서 권리자는 이 2개 손해배상 조건은 어느 것이든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이 판례는 중요하죠. 이 판례는 중요합니다. 그죠?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목적을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청구와 불법에 인한 배상청구는 청구권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다른 청구권과 별개로 성립요건과 법률과 인정요를 판단해야 된다. 그 별개로 동그라미 하나 쳐요. 별개로. 밑에서 3번째 줄에 별개로. 자, 그러니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죠? 제가 이제 권리의 경합 설명드릴 때 요 요건도 충족되고, 그죠? 요 요건도 충족되고 이럴 때 경합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요건은 충족이 됐는데 불법행위 요건은 충족이 안 됐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반대도 가능하고. 그죠? 반대도 가능하고. 이러면 경합이 문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하나만 발생하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판례 1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요건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요건이 달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중요하지, 2번. 자, 동일한 법령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경합하는 권리자는 그중 하나에 손해배상 조건 행사할 수 있는데, 자,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의 면책약관. 그러면 면책약관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계약에 붙어 있어요. 그럼 계약에는 뭐 잘못해도 이제 뭐 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런 약관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계약상의 면책약관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하는 손해배상 청구에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별개라 그래. 제가 별개에 동그라미 쳐들었잖아요. 이거랑 이건 별개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약 여기다가 면책약관 붙어 있어도 이 면책약관이 여기에 당연히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그죠? 물론 그 중간에 예외적인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불법행위를 원인하는 손해배상 청구에까지 적용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만 적용돼도 여기도 적용되겠지. 그죠? 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계약상의 면책약관은 계약 쪽에만, 채무불이행 쪽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 적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청구권이 경합될 때 나오는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면책약관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계약에 붙어 있는 거니까. 되셨죠?
그다음 방어리범 법규행위범 법조계행위범 이제 하나의 권리 규정이 다른 규정을 아예 배제해서 원래부터 권리는 하나만이 발생하는 사례다. 그죠? 그래서 예컨대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히면 이거는 민법 750조의 특별법으로서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권만 발생한다 그랬죠. 이런 게 법조용합이다 그랬다.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25쪽의 신의 성실 원칙인데, 오늘 이제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보시죠.